살면서 사람들이 정말 왜 이럴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면서 화가 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인생에 믿을 사람 참 없다 싶은 경우요. 오늘은 테일러 라이트 사건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훌륭하고 쿨한 여성이었어요. 사립탐정이었는데 이 점이 또 이번 사건의 특이한 점이기도 합니다. 테일러의 삶은 조금 복잡했어요. 실종 당시에 특히 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럼 본격적으로 테일러 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녀는 1984년 4월 23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13살 때 위탁가정에 맡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위탁가정에서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테일러가 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친구에게 털어놨는데 그 친구가 어머니를 설득해서 테일러를 받아주게 됐거든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낸시였는데 집으로 받아주는 것에 더해 테일러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테일러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온 가족이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아들 중 한 명인 다니엘은 테일러도 자신들을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말했죠. 테일러는 케어받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필요했고 그 가족들은 그녀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낸시는 테일러가 10대 시절을 그들의 농장에서 말을 타며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곤 낸시의 무릎에 누워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주 말했다고 해요. 부드럽고 다정한 타입인 것 같은데 이건 그녀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강한 면모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테일러의 모습이죠. 테일러는 모든 면에서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강인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직설적이고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테일러는 실제 총알 모양의 목걸이와 정의의 저울 모양인 반지를 착용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특성들은 그녀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일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테일러는 경찰관이 되기로 했어요. 2008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잭슨빌 경찰관으로 임명됐죠. 체격은 조금 작았지만 테일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프가 처음부터 그녀에게 끌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였죠. 제프는 테일러의 남편이고 두 사람은 200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제프는 여러 가지 이유로 테일러에게 반했지만 특히 그녀의 뛰어난 대처 능력과 다른 여성들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독특한 매력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둘의 인생 목표와 포부가 아주 일치했다고 해요. 제프는 캠프 레저에 있는 해병이었고 테일러는 경찰관이기도 했지만 나중엔 군대에 입대하고자 하는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군에 입대하는 꿈은 이루지 못하게 됐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할게요.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테일러에게 정말 잘 맞았습니다. 즐기면서 일을 했어요. 테일러는 범인들의 심리를 추적하는 걸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남편 제프가 말하길 그녀는 포커 게임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점이 그녀가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좋아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아주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하나뿐인 아들이 생기면서 모든 면에서 더욱 행복해졌죠. 테일러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무렵에 그녀는 스왓 훈련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승진 과정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가을 이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군인들은 전근을 자주 다니잖아요. 이때 제프가 플로리다주로 전근을 받게 되면서 가족 모두 플로리다주 펜서콜라로 이사하게 됩니다. 경찰 일을 그만두는 건 테일러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테일러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하면서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부부 관계는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주 힘든 시간을 겪은 뒤에 2015년 이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혼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이 시기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극한까지 가 있었다고 해요.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제프가 테일러에게 외도를 했다고 비난했고 테일러는 이걸 부인했죠. 두 사람이 헤어졌을 때 처음에는 공동 양육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남편에게 양육권을 완전히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사이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제프가 다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나 지금 너 찍고 있어.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증거로 남겨둘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테일러가 제프에게 다가가서 가슴을 쿡쿡 찌르면서 좋아 이 모습 찍었지?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이 일로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녀는 체포되어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얼마 뒤에 이 고소는 취하됐지만 이 일 때문에 테일러는 플로리다에서 경찰관으로는 취직할 수 없게 됐어요. 이후에 테일러는 사립탐정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죠. 당연히 양육권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있었습니다. 2017년 중반까지도 두 사람은 상당히 치열하게 양육권 분쟁을 벌였고 공동재산 분할을 놓고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프와 테일러 사이의 긴장감이 아주 팽팽했죠. 2017년에 테일러는 카산드라 월러라는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꽤 빠르게 진지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초에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고 9월 초에는 테일러가 이미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잘 지냈고 서로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모든 게 좋았지만 항상 순탄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카산드라. 많은 사람들이 캐스라고 불렀는데요. 동거 전인 7월쯤 캐스는 테일러가 외도를 하고 약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일러는 이때 코카인을 3번 정도 시도해봤다고 털어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캐스는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뒤로 두 사람은 일주일 정도 떨어져 지냈어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화해했고 그때부터 테일러와 캐스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초 캐스의 생일이 있던 주말 테일러가 이삿짐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죠.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향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테일러는 이사 와중에도 아주 중요한 양육권 소송 재판을 며칠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죠. 하지만 테일러는 그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9월 8일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날 아침 특별히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테일러는 캐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고 오전 10시쯤 테일러의 가장 친한 친구 애슐리 마가더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캐스는 바빴지만 테일러에게 약속이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애슐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재판에 대해서 잠시 잊고 편안하게 좋은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테일러와 애슐리는 친구가 된 지 겨우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짧은 시간 동안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애슐리의 남편인 잭은 테일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는데 잭을 통해 이 두 사람이 알게 됐죠. 재미있는 점은 애슐리가 예전에 범죄 현장 감식반이었다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경찰이었고 지금은 사립탐정이잖아요.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았고 둘 다 법 집행기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할 얘기도 많았죠. 그날 테일러가 사라진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캐스는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테일러는 캐스가 보내는 메시지에 답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오는 답장도 평소와 달리 좀 이상했어요. 캐스는 오전 11시 30분쯤 테일러에게 문자를 보내 둘이 뭐하고 있는지 물어봤고 테일러는 나중에 자세히 말해주겠다고 답장했습니다. 그 후 오후에 캐스는 괜찮은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24분 캐스는 너 괜찮니? 답장 좀 해줘 라고 보냈지만 마찬가지로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캐스는 애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애슐리는 모든 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 테일러에게 전화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테일러는 전화도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슐리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애슐리는 이스트 밀턴에 있는 이모 농장에 와 있는데 여기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것이고 테일러는 지금 말을 타고 있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슐리는 테일러가 다가오는 법정 심리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죠. 테일러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즉흥적으로 농장으로 온 거라고 했고요. 캐스는 처음에는 그냥 짜증이 났어요. 그날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5시가 되어도 테일러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난 캐스는 그날 밤 6시쯤 애슐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 통화는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오후 5시 이후로 테일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애슐리는 테일러가 법정 심리 때문에 여전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버를 타고 술집으로 한잔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은 테일러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스는 너무 화가 났죠. 캐스는 집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저녁 8시가 되기 직전 테일러에게서 메시지가 왔는데 내용은 나중에 전화할게.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전화했어야 했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내 삶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 중이야. 캐스는 이 메시지를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한편으론 화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겨우 관계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테일러가 뭔가를 숨기고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자정 직전 애슐리가 나 괜찮아. 그냥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법정 심리는 정말 스트레스야. 며칠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모든 게 괜찮아. 나 나쁜 짓 안 했어. 라는 문자를 테일러에게서 받았다는 스크린샷을 보내주자 캐스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며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녀는 테일러에게 문자를 보내서 애쉬에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나한테는 아니라니 안타깝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테일러?
캐스는 테일러에게 꽤 많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어요. 얼마가 화가 났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죠. 이건 아니야. 이제는 네가 내 집에 오는 게 싫어. 넌 거짓말을 하고 또 하지. 우린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 넌 거짓말쟁이야. 어떻게 멈춰야 할지도 몰라. 넌 약도 하잖아. 네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게 훨씬 많아. 지금 당장 전화해. 집에 오든가 아니면 다음 주에 나가. 하지만 이 문자를 포함한 그녀의 모든 메시지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이 되자 캐스의 분노는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틀이 지났잖아요. 혼자 있겠다는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테일러답지 않다는 걸 캐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펜사콜라 경찰서에 전화해서 실종 신고를 했고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테일러가 양육권 분쟁으로 곧 중요한 법정 심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부터 사립 탐정인 그녀가 가끔 농담으로 나는 자취를 완벽하게 감추는 방법을 알고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까지도요. 놀랄 일도 아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캐스에게 테일러가 아들을 납치해서 같이 도망가려 하는 게 아닐까요? 라는 말도 했죠. 캐스는 근데 어쩌면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는 캐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제프가 테일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9일 아침 문자 메시지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테일러와 아들은 매일매일 연락했는데 이 연락도 끊겼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테일러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제프는 캐스에게 테일러에 대한 이상한 말들을 몇 마디 했는데 캐스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좀 위험한 사람이지 않냐고 하면서 테일러를 조심하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 경찰에 또 테일러 이름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면 그녀가 경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막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스는 이것 때문에 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제프의 말은 만약에 테일러가 실종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캐스는 이런 걸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심지어 이런 실종 신고가 경찰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게 확실한 사실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프의 말이 마음에 남긴 했죠. 근데 다행히도 이 말 때문에 캐스가 테일러를 찾는 걸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꼈고 테일러가 너무 걱정됐어요. 캐스는 며칠 동안 플로리다에 있는 여러 병원은 물론이고 인근 주에 있는 여러 병원들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일러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마찬가지로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심지어 테일러의 양어머니 낸시도 그녀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캐스는 매우 복잡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끔찍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해졌죠. 한편으로는 테일러가 다른 여자랑 같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간 분노와 걱정 사이를 오가던 캐스는 14일에 경찰에 다시 연락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엔 경찰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무렵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일하는 테일러의 상사가 온라인에 글을 올렸고 수많은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일러가 조사하던 사람들 중 한 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사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테일러가 자발적으로 떠났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탐정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쯤이야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수사관들은 이 점을 염두에 뒀지만 동시에 범죄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수사 책임자 2명은 곧바로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바로 캐스, 제프, 그리고 애슐리였습니다. 특히 캐스, 초기에 캐스의 집이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캐스는 매우 협조적이었는데도 용의자로 지목받아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캐스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테일러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도망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도 힘들었죠. 수사관들이 그녀의 집 바닥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때 캐스는 현관에 서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창피했었다고 해요. 경찰은 캐스의 집에서 테일러의 신분증과 여권 그리고 그녀의 이름으로 발행된 19,000달러짜리 수표를 발견했습니다. 한화로 하면 2,9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정도의 돈을 집에 두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가져가야죠. 이런 점을 보면 일부러 집을 나간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캐스의 집에서 총알이 하나 없는 리볼버가 나왔습니다. 이건 캐스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녀는 신문을 받을 때 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 총은 제프와의 통화 후에 너무 무서워서 빌린 것이었다고요.
캐스의 신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왔지만 수사관들은 두 가지를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테일러와 제프의 이혼 소송이 매우 격렬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테일러가 가장 친한 친구인 애슐리에게 34,000달러짜리 수표를 맡겨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테일러의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그 사고 때문에 테일러는 군입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에서 1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었는데 테일러는 결혼하면서 그 돈을 부부의 공동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테일러는 그 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밀하게 법적으로 말하면 그 돈은 이제 부부의 공동재산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정 심리는 양육권 그리고 이 돈 문제 모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6월 테일러는 공동계좌에서 10만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법정 심리 과정에서 판사는 테일러에게 지정된 계좌로 2만 5천 달러를 다시 입금하라고 명령했죠. 다음 심리 전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기소되어 체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캐스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을 때 이걸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9월 8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테일러와 어떻게 연락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애슐리가 언급됐습니다.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테일러가 20만 달러를 인출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가장 친한 친구인 애슐리에게 맡겼다가 나중에 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는 34,000달러짜리 수표였습니다. 하나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 돈은 지역의 웰스파고 은행의 개인 안전금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캐스가 애슐리를 용의자로 지목하는 걸 조금 주저했어요. 그녀는 테일러와 애슐리가 친구 이상의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냐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냥 친구 사이였고 애슐리는 테일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애슐리는 지난 7월에 두 사람이 싸웠을 때 그 사이에서 대화를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캐스는 수사관들에게 테일러가 법정 심리 날짜가 다가오면서 매우 불안해했고 애슐리는 돈을 돌려달라는 테일러의 요구를 계속 피했다고 했어요. 테일러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4, 5일 동안 애슐리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일러의 요청으로 법정 심리가 연기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들은 테일러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 심리를 연기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캐스는 테일러가 실종된 날 두 사람이 웰스파고 은행의 안전금고에 수표를 찾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문자로 남은 기록에 따르면 테일러는 애슐리에게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는데요. 테일러는 집요하게 애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9월 5일쯤 은행에 언제 갈 수 있어? 은행 영업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았어. 너 준비 다 했니?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6일에는 2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4시까지 돈 보내야 돼. 시간이 없어. 그리고 10분 안에 너네 집 들렸다가 은행까지 갈 수 없어. 양육비랑 25,000달러를 입금하지 않아서 난 법정 모독죄로 기소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실종되기 전날인 7일에 5통의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아침 최대한 빨리 은행에 가서 입금해야 돼. 그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거야. 오늘 당장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제발 늦지 마. 오늘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나 진짜 감옥 갈 수도 있어. 금고 열려면 네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대. 같이 가줘. 우리 집에서 기다릴게. 은행은 4시에 닫아. 오늘 이거 꼭 해야 돼. 법원 명령이야. 안 하면 나 감옥 가. 애슐리는 이 모든 메시지에 핑계를 대면서 만날 수 없다고 답장했고 9월 8일에야 은행에 같이 가겠다고 한 거죠. 테일러가 실종됐던 날 캐스는 테일러에게 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건 캐스가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당장 그 돈을 받아야만 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말을 타러 간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는 게 테일러의 최우선순위, 그날의 유일한 우선순위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보들은 수사관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이 정보들로 제프와 애슐리도 유력한 용의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캐스도 신문 과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수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테일러의 노트북과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수사관들은 캐스가 모든 걸 제대로 말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하게 됐죠. 노트북을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른 전자기기 들은 잔뜩 가져와서 제출했지만 정작 노트북은 쏙 빼고 안 가져왔어요. 게다가 캐스는 자기가 먼저 그 노트북을 켜서 테일러가 숨기고 있는 빚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테일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했죠. 이런 점들이 캐스의 살해 동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캐스를 풀어주게 됩니다. 경찰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조사해봅니다. 제프는 테일러가 스스로 떠난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테일러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대해서 돈을 가지고 떠났을 거라고 추측했죠. 그리고 그는 수사관들에게 두 사람의 사이가 왜 그렇게까지 나빠졌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먼저 테일러가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조롭진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함께 살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제프는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테일러에게 자신의 급여 절반, 그리고 그녀의 개인 자금 전부, 그리고 아들의 양육권을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가 그걸 거절했고, 테일러가 그녀의 가슴을 찌르면서 했던 그 다툼 중에 경찰에 신고한 그 사건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테일러가 10만 달러를 인출했을 때였습니다. 제프의 진술은 캐스의 진술과는 좀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수사관들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프는 수사관들에게 자신에게는 범행 동기가 없다고 설득하려고 했었지만, 돈과 양육권 문제는 이런 사건에서 흔한 동기가 되죠. 그래서 제프의 알리바이가 확신될 때까지는 그도 유력한 용의자로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용의자 애슐리가 등장합니다. 경찰은 애슐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9월 8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이스트 밀턴에 있는 이모의 농장에 갔습니다. 수사관들이 애슐리의 집을 직접 방문했을 때도 비슷하게 말했죠. 그런데 집을 방문했을 땐 테일러가 다가오는 법정 심리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아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캐스와 마찬가지로 테일러의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또 테일러와 캐스의 관계, 특히 테일러의 불륜과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캐스와 제프 모두에게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애슐리에게 그날 테일러와 함께 갔던 다른 장소, 특히 방문했던 부지가 있는지 물었는데 카운티 북쪽에 집을 소유한 다른 이모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아주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길에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말했는데 필요하다면 주변에 물어보고 위치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인터뷰에도 응하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 인터뷰에 애슐리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날 아침 10시 10분쯤 캐스의 집으로 갔고 그때 캐스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사무실에 들렸죠. 잠깐 애슐리의 직업을 설명하자면 이 당시에는 애슐리와 부모님이 펜서콜라 오토매틱 어뮤스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당구대나 주크박스 같은 것들을 지역 술집에 공급하는 회사였죠. 애슐리가 말한 사무실은 이 사진에 보이는 창고입니다. 테일러가 실종된 날 애슐리는 테일러가 이삿짐 상자를 보관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그곳에 있었어요. 그 다음 테일러에게 줄 서류와 돈을 가지러 애슐리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돈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보관하고 있었는지 경찰에 질문하자 짧게 며칠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애슐리는 답변했어요. 그 전에는 테일러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은행의 개인 금고에 보관해둔 돈이 있냐고 질문했는데 테일러가 처음에는 개인 금고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제프가 볼 수 있는 어떤 곳에도 자기의 이름이나 정보가 남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 보관했다가 주기로 했다고요. 이건 수사관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애슐리가 돈이 은행 개인 금고에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테일러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그녀는 돈이 은행 개인 금고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테일러가 집에 돈을 두고 간 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냥 나한테 돈을 보관해달라고 부탁했고 애슐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그 부탁을 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 창고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 그 집에서 그 돈을 찾았는지 물어봤고 애슐리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둘은 캐스의 집으로 갔죠. 애슐리는 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테일러는 서류를 좀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 나오면서 가방이랑 상자 몇 개를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애슐리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테일러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확신했습니다. 애슐리가 말하려는 요점은 테일러가 도망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테일러가 캐스의 집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온 뒤에 둘은 테일러가 보고 싶어 했던 집을 지나갔습니다. 테일러가 평소 사립탐정으로 일하면서 구경하고 싶었던 집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주유소에 들렸고 애슐리가 테일러에게 맥주를 사줬습니다. 테일러가 취하진 않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술을 마셔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전 10시쯤이었으니까요. 이후에 둘은 즉흥적으로 이스트 밀턴에 있는 이모네 농장으로 갔습니다. 테일러가 법정 심리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요. 그 후에 다시 애슐리의 집으로 돌아갔고 테일러는 우버를 불러서 캐스에게 말했던 대로 바에 갔다고 애슐리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버를 타고 갔는지 누가 데리러 왔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덧붙였어요. 그런데 애슐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테일러가 휴대전화를 2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고 했죠. 테일러에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였어요. 경찰이 지금까지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애슐리에게 휴대전화를 확인해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어요. 테일러가 이 휴대전화로 애슐리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적해보겠다고 했고, 애슐리는 흔쾌히 휴대전화를 넘겨줬습니다. 심지어 필요한 만큼 오래 보관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애슐리는 정말 협조적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플러팅을 던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애슐리에게 테일러와 캐스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애슐리는 테일러가 그 관계에 100% 진심으로 빠져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애슐리는 테일러가 스스로 떠났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가방이랑 다른 짐들을 가지고 갔겠냐고 반문했죠. 그런데 수사관들이 애슐리의 주장을 파헤칠수록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테일러는 8월 9일에 우버를 호출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 동안 우버를 비롯한 어떤 차량 공유 앱도 사용하지 않았죠. 또 테일러가 술집이나 다른 바에서 어떤 거래를 했다는 기록도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슐리는 조사를 마친 직후부터 경찰서에 계속 전화를 걸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친구의 사건이 너무 걱정돼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지만 경찰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 라는 식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테일러가 약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명확해져 갔습니다. 제프와 캐스는 테일러가 사라진 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애슐리가 유일한 용의자로 남게 됐죠. 이제 수사관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고 애슐리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애슐리와 테일러의 휴대전화와 은행 기록을 조사하면서 그녀의 증언에서 아주 중요한 모순점을 발견했습니다. 애슐리는 그날 테일러와 함께 이스트 밀턴에 있는 이모의 농장에 갔다고 했었는데 두 사람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곳은 모두 플로리다주 캔턴먼트에 있는 넓은 부지였습니다. 그곳은 애슐리가 말했던 곳의 반대 방향으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사관들이 이 위치가 어떤 곳인지 몰랐어요. 혹시 몰라서 애슐리의 결혼 전 성인 브릿이라는 성으로 부동산 감정 웹사이트에 입력을 해봤는데 그곳은 그녀의 또 다른 이모 소유의 농장, 애슐리가 이전에 전혀 모른다고 언급했던 바로 그 농장이었습니다. 또 수사관들은 애슐리가 그날 한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 농장에 살고 있는 사촌이었는데 수사관들은 애슐리가 그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추측했어요. 그가 집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애슐리는 테일러의 돈에 대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표를 며칠 동안만 가지고 있었고 웰스파고의 개인 금고에 입금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건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부 사실이었죠. 개인 금고에 넣지 않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했습니다. 은행 기록을 보면 8월 10일에 그녀는 자신의 계좌에서 테일러의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 그 계좌에 34,000달러짜리 수표를 입금했어요. 근데 그 수표의 서명란에 사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위조된 사인이었습니다. 또 은행 기록을 보면 그 돈을 입금한 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애슐리가 여러 차례 수상한 입출금을 반복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테일러가 접근할 수 없는 다른 계좌에 거액을 입금하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모든 정황을 확인하고 애슐리가 돈을 훔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테일러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4,000달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2017년 7월에 테일러가 애슐리에게 보관해달라고 현금 15,000달러를 2번이나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돈들도 애슐리가 테일러에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던 웰스파고 개인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그 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경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죠. 2017년 10월 19일 수사관들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애슐리를 다시 신문하기 위해 데려왔고 3건의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하나는 그녀의 집, 하나는 그녀의 회사 창고, 마지막은 캔턴먼트에 있는 그 부지였습니다. 수색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애슐리를 신문했습니다. 경찰들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를 경찰서 안으로 유인했습니다. 경찰들의 계획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녀를 경찰서에 붙잡아 두었다가 테일러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오는 즉시 체포하는 거였죠. 수사관들은 테일러가 분명히 그 부지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경찰은 그
그녀에게 은행 기록 몇 장을 찾았다고 말했고 답이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그녀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바디랭귀지는 지난번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경찰들은 다소 무의미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시간을 벌려고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질문을 했죠. 애슐리가 계속 거짓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녀를 그곳에 붙잡아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몇 가지 질문을 전략적으로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에게 테일러의 이름으로 수표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물론 없다고 대답했죠. 이때 오히려 테일러가 자신에게 약 2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뷰는 진지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수사관 중에 한 명이 그녀의 의자를 앞으로 잡아당겼고 그날 애슐리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하는 기지국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애슐리는 사실 그곳에 테일러에게 필요한 물건이 들어있던 금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테일러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거라서 이 사실은 미리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수사관들은 또 테일러가 실종된 다음 날에도 테일러의 휴대전화 위치가 애슐리의 휴대전화 위치가 정확히 함께 움직였다는 게 확인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테일러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보냈다는 문자. 네, 맞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위치도 애슐리의 집이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애슐리는 9일에 미국 가정용 인테리어 용품을 파는 곳이죠. 홈디포에서도 목격이 됐는데 이 홈디포는 수많은 살인범들이 지키는 장소 중에 하나죠. 이곳 CCTV에 테일러가 실종된 다음날 애슐리가 화분용 흙과 콘크리트를 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애슐리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시하든 애슐리는 절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뭔가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애슐리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결국 경찰은 애슐리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애슐리가 경찰서를 나간 직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테일러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경찰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테일러는 그 농장에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오후 브린로드에 위치한 애슐리 이모의 농장에 있는 아주 얕은 구덩이에서 33살 테일러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해먹에 쌓여 있었고 화분용 흙과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는데 이건 애슐리가 홈디포에서 구입한 그 물건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잔해를 파헤쳐본 후에야 비로소 테일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치과 기록을 통해서 나중에 그녀의 신원이 제대로 확인됐지만 사실 총알 목걸이 때문에 처음부터 그녀가 테일러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인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머리 뒤쪽에 총상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이 유해가 테일러인 것임을 알아차리자마자 애슐리를 즉시 체포하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혐의는 나중에 1급 살인으로 변경됐죠. 이후 수사관들은 테일러의 모든 가족에게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했는데요. 테일러를 입양한 엄마 낸시는 영혼이 짓눌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테일러의 아들이 7살이었습니다. 제프도 테일러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어요.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애슐리가 처음 수감됐을 때 수사관들은 그녀에게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이었죠. 그런데 경찰이 그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고 알렸을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진짜처럼 보였고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알리바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슐리의 사촌, 그 농장에 살고 있던 사람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는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날 집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테일러가 실종된 다음 날에 대해 몇 가지 좋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애슐리가 9일 아침 8시 30분쯤에 그에게 문자를 보내서 나 지금 농장에 있는데 혹시 깨어있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는 애슐리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었죠. 애슐리는 그때 진짜 농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애슐리가 오늘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그녀가 테일러의 시신을 완전히 숨길 수 있도록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대화 직후에 그녀가 홈디포에서 화분용 흙과 콘크리트를 사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바로 농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추적됐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꽤 명확하게 보였죠. 어쨌든 그녀의 사촌은 혐의를 벗게 됐고 수사관들은 사건의 전말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애슐리는 체포됐지만 2018년 2월 4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테일러에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 누구도 애슐리가 풀려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가 석방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판사는 그녀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어머니의 집에 머무르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이웃들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판 전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이유가 이 위반 행위 때문이 아니란 점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테일러 살인 혐의로 체포되기 3개월 전에 절도와 방화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알고 보니 애슐리는 자기 사업체 고객들의 돈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업 방식은 여러 사업장에 당구대와 주쿠박스를 대여해주고 그 수익을 대여한 업장과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아젤리아 칵테일 라운지라는 가게에 14,000달러를 주지 않았더라고요. 사업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회의 당일에 애슐리가 이 미팅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애슐리의 사무실 창고로 직접 차를 몰고 가서 왜 이렇게 수상하게 행동하는지 알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재정 기록이 보관되어 있던 그 사무실에 불이 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그 화재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애슐리를 다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사기, 갈취, 방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2019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애슐리는 조직적인 사기 및 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건 그녀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감옥에 갈 운명이었다는 거죠. 물론 모두가 테일러 사건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방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했는데 방화는 정황 근거에 근거한 것이었고 방화로 인한 혐의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일러에 대한 재판 전체는 사실상 정황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애슐리의 살인 재판은 2019년 8월 26일에 시작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애슐리를 변호한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로 이루어진 변호사팀이었는데 그들은 애슐리를 살인 사건과 연결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배심원단이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테일러의 정신 상태와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애슐리 메가더와 같은 동기, 수단, 기회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휴대전화 데이터, CCTV 영상, 은행 기록이 그녀가 테일러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흥미로운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프와 캐스 같은 다른 용의자들을 지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을 증인석에 세워 배심원들이 직접 그들의 무죄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도록 설계했습니다. 제프가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상황이 매우 나빴지만 그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캐스의 증언도 들었는데 그녀의 증언은 테일러가 사망 직전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녀가 그 법정 심리 전에 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실제로 테일러가 살해되기 전날 밤인 9월 7일 저녁, 테일러와 캐스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애슐리도 그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테일러는 돈을 돌려받는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지에 대해 애슐리에게 공격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애슐리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만든 계기라고 했습니다. 애슐리는 테일러가 그 돈을 절대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이미 써버렸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다는 구실로 테일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행에 갈 필요도 없었죠.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답답하지만 애슐리가 그날 테일러를 어떻게 설득해서 농장에 갔는지 모르겠네요. 검찰은 그녀가 바로 그것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해먹에 감싼 후 얕은 구덩이에 묻고 화분용 흙과 콘크리트로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스의 증언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테일러가 실종된 날 보낸 문자들이 이상했던 점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메시지들이 보내진 시간을 따져봤을 때 그 문자들은 그녀가 살해당한 후에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애슐리가 보낸 거였겠죠. 그리고 캐스는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테일러가 실종된 후에 애슐리가 그녀를 아주 많이 위로해줬기 때문입니다.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을 거예요. 애슐리가 여러 번 캐스를 위로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말해줬거든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도록 도와주려고 애썼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고요. 9월 14일에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두 사람이 만나서 테일러 차를 뒤져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재판이 이틀째 되는 날 검찰은 배심원들이 애슐리가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3명의 여성을 증인으로 불렀고 그들은 각각 테일러가 실종되기 직전에 애슐리가 아주 수상한 말과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성들 중 한 명은 9월 7일 밤 모두 스틱스 빌리어즈라는 바에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애슐리는 테일러가 없는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애슐리가 사람을 죽이려면 코카인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봤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인 오드리는 애슐리를 베이브스라는 스트릿 클럽으로 데려다 줬는데 그곳은 코카인을 파는 것으로 유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애슐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250치의 물건을 샀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죠. 이후에 애슐리는 테일러의 맥주에 약을 넣을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테일러는 과다 복용으로 죽더라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드리는 이후 애슐리에게 약을 어떻게 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애슐리는 테일러의 맥주에 그걸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테일러가 마셔보고 신맛이 나서 뱉어버렸다고 말했죠. 네, 그게 안에 잔뜩 들어있으니까 맛이 이상했겠죠. 전에 감식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애슐리가 테일러를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애슐리가 자신에게 난 너무 작아서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그냥 써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꽤 흥미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애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브렌튼 베이라는 남자가 증인석에 서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애슐리가 돈을 썼던 대상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애슐리는 그의 슈가마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8,000짜리 오토바이와 $30,000짜리 보트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는 테일러가 실종된 후 애슐리가 자신에게 그는 절대 못 찾을 거야. 걘 가버렸어.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어요.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니 정말 못됐네요. 테일러는 그녀를 가장 친한 친구,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서 자기 돈을 믿고 맡긴 건데 말이죠. 이렇게 모든 증거가 애슐리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휴대전화가 해당 농장에 위치했던 모든 시간을 검토하고 휴대전화에 기록된 그녀의 그날 오후 이동 경로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 테일러의 실종 다음날 그녀가 홈디포에서 콘크리트와 화분용 흙을 구입하는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인단은 태도를 바꿨고 힘겨운 싸움이 됐죠. 애슐리를 도왔던 홈디포 직원도 증인으로 불렀고 그는 애슐리가 구입한 콘크리트 종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 콘크리트는 테일러의 유해를 덮고 있던 것과는 종류가 달랐지만 이런 점이 다른 증거를 뒤엎을 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변호인 측은 애슐리가 이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허리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 그녀의 카이로프랙터를 증인으로 내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와 연관시킬 수 있는 혈흔이나 살인도구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애슐리의 가족은 돈이 많았고 테일러의 돈을 썼다면 그건 법적으로 애슐리의 돈이기 때문에 애슐리가 테일러를 죽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테일러가 그녀에게 돈을 빚졌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최고의 변호사단이었죠. 하지만 결국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때가 재판 과정에서 애슐리가 감정을 드러낸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캐스는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애슐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2044년에 석방될 자격이 주어지기 전까지 최소 25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그녀는 2021년 4월에 항소를 시도했지만 다행히 기각됐습니다. 자, 긴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사건 이후 테일러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테일러가 지녔던 훌륭한 자질들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